4차 열린당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교육혁신처 부처장 배성아입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기쁘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황희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합니다. 황희연 원장님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총괄기획,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시대 창조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황희연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희연입니다. 그냥 마스크는 쓰고 하겠습니다. 제가 호소대는 처음인데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로 그 늦가을 정치가 아주 물씬 느껴진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려한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 또 어떤 내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영국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주로 이제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이라고 그런다면 되게 18세기 중엽부터 일어났었죠. 2차 산업혁명은 대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한 중반까지 있었던 소위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대량 그 생산 체제의 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3차 산업혁명은 대개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정보화 혁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대개 ICT 융합, 소위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능화 혁명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 이렇게 시킴으로써 소위 산업구조 시스템 자체를 혁신시킨 그러한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해서 AI,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뭐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소위 핵심 기술을 줬고 그걸 근간으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응용 기술 그리고 뭐 지능형 로봇이나 무인 항공기, 자율자동차 뭐 등등의 혁신적인 일종의 산업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을 때 일단 우리 학생들을 제일 관심사는 일자리일 텐데 그 일자리는 많은 일자리가 이미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일자리는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면은 그렇다면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그동안 우리는 복지 정책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국가에서 주는 서비스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물건을 생산해봤자 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놔두게 되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 우리 사회에서 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먼저 겪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제는 복지라는 개념이 우리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제 복지 개념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일자리를 나누는 잡시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 일하다가 뭐 4시간 근무, 나중에 2시간 근무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잡을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은 시스템 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된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속에서도 또 일자리를 워낙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못 간 사람이 또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기본소득제가. 그럼 기본소득을 주려면 세금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는 일자리 원래 소득세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니까 소득원 자체가 줄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로봇한테 세금을 붙이는 로봇세, 쉽게 말하면 일자리 대체세 같은 것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큰 변화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는 무엇인가? 난 첫 번째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그 사이먼이라는 분 아마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조경, 경관 이런 쪽인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이분 교재로 다 우리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80년대 중반쯤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연세도 드신 상태였는데 특강을 했었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미국 분인데 그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중반 이때쯤. 그 자기 잘 아는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그 태평양 연안 쪽 지역에 경관계획을 주 정부로부터 맡아서 수행을 했대요. 해서 그 결과를 공청이라는 게 있죠. 우리 공청회. 거의 미국 히어링. 공청회장에 내놨는데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되게 규제죠. 이 경관축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는 건축하면 안 된다. 저 뒤에 산이나 바다가 보이기 위해서 높이 얼마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 규제 대상이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 그 공청회장에서 엄청나게 막 저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분위기가 워낙 살벌하니까 주정부에서 그러면 이 계획을 일단 보류를 시키고 다시 계획하겠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왔대요. 좀 해달라고. 근데 자기는 처음 시작하면서 큰 막 정한 사람들 다 오라고 했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분석도 하고 같이 현장도 가고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안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실 결과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경과는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걸 공청회장에 내놨는데 걱정을 좀 했었대요. 혹시 또 저항이 많을까.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더래요. 누가 막 물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건 이래서 그건 보존을 해야 되는 거다 하면서 옹호를 하던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난히 잘 끝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결과물인데 어떤 차이점입니까? 한쪽은 그 막 저항구 언성 높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박수를 받고 끝났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도 참여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같은 결과물을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시대, 새로운 시대는 소통,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도 그러죠. IQ 얼마냐? 지적 지수죠. 인텔리전스. 그러다가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 얼만큼 감성이 있냐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였죠. 오늘날은 NQ라고 그러죠. 이 N이 뭐죠? 네트워크. 사람과의 관계를 얼만큼 잘하느냐, 그게 곧 경쟁력이다. 요즘 이렇게 그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방탄소년단 경쟁력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경쟁력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죠. 지금 소년단 경쟁력 1 했는데 1, 2, 3까지 갈 거예요. 첫 번째가 소통. 다른 스타들은 그냥 공연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소통을 하는데 얘네들은 자기 사생활까지 계속 암이라고 그러나요?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것부터 쭉 사생활까지 소통을 하는 게 이게 우선 이 BTS의 첫 번째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소통이에요. 두 번째가 개성 존중. 개성. 우리는 지금 실존의 시대에 살고 있죠. 실존이 뭐죠? 실제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 오늘 여기를 이제 우리 다 신청해서 이제 오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이 아침에 전화를 딱 오기 전에 받았는데 아주 슬픈 전화를 받았어요. 슬퍼.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슬픈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냥 신청했으니까 할 수 없이 왔어요. 여기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즐겁게 서로 대화를 나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해요. 즐겁게 막 대화를 나눠요. 내가 슬픈데 다른 사람의 즐거운 이 대화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 속의 고독, 던져진 자아 뭐 이런 게 이제 실존 철학의 키워드가 되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느 그림이 가치가 있냐?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차피 정답은 없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친대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왜 그럴까요? 이것은 15세기 말에 그랬어요. 50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지금 12제자와 예수님인데 이 안에는 조연이 없다고요. 조연이. 모두가 다 주연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릴 때 최고 크기, 성격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개성을 전부 드러내고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대개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가 되는데, 물론 가운데 배치는 했지만은 완전 중심이라는 느낌을 안 줘요. 그냥 13분의 1이에요. 대개 이제 이 시대 그림은 이런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런 데는 후광이라고 해서 뒤에다 이렇게 위에다 금줄 같은 거 표시를 해요. 후광 표시도 안 했어요. 그건 지극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다 살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학자 진멜은 이 그림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어떻게 전속하고 발전해 가는지를 한 장면에 보여준 탁월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미술 자체적으로 그 구도, 그 13사람의 개성을 다 살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돈된 형태의 아름다움을 연출했는가. 이건 미술한 사람들 인간이 아니라 무슨 우주에서 온 사람이 만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도 대단히 우수하지만 거기다가 미래 사회를 이 그림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그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를 세잔느로 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림 많이 봤죠? 그쵸? 왜 이 그림이 이렇게 유명할까요? 요즘 이런 정모라 뭐 누구나 다 많이 미술하는 사람이면 다 그리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할까요? 이때까지는 요 원근법이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는 이 통로는 그냥 평행이에요, 평행. 여기나 여기가 폭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저기가 좁아 보여.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좁게 그리죠. 여기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각자 크기가 있는데 멀리 있으니까 작아 보여. 작게 그려요. 이것은 내 중심이지 실제 사람이나 요 통로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림은 다 그리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세잔느가 하나하나를 다 살려놨어요. 이게 이제 실존 철학을 대하는 거예요. 요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봐봐요. 똑같은 탁자 위에 있으면 같은 수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하고 이놈은 톡 튀어 올라와 있죠. 소위 사물을 재구성을 하면서까지 하나하나를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을 이제 미술이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잔느를 현대 미술의 아버지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 큰 흐름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본 여기 빌바오 많이 못 가봤을 것 같은데 나는 갔다 왔어요. 이거 보러. 이 빌바오에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고게나임 미술관은 뭐 이게 이 미술관이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드리드에서 차를 렌트해서 4시간 반 안 쉬고 운전해서 갔어요. 요놈 하나 보러. 갈 때 가야 되나 했는데 딱 본 순간 잘 왔다. 우리 가족 4명 모두가 다 잘 왔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멋있을까요? 보세요. 전부 다른 요소들이에요. 요거 다 다른 요소들이죠. 중심도 없어요. 중심 다. 어디가 중심이에요? 하나하나의 개성을 다 살려놨어요. 요소들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전체를 조화를 이루었단 말이죠. 정말 이게 현재 실존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BTS의 두 번째 경쟁력.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미술, 음악 전혀 저희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BTS의 가장 큰 경쟁력은 두 번째 같아요. 다른 한류 스타들은 다 오디션 봐가지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를 때 그렇게 고르질 않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한 가닥 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이 드러난대요. 나는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방시혁 대표가 특강하는 것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처음 구성을 했고 지금도 계속 자기가 강조하는 게 한 사람한테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를 보여줘라. 너의 내면 세계를 보여줘라. 그걸 자기는 그렇게 주문한대요. 바로 그게 BTS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가장 큰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연을 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팬들이 있잖아요. 그거 즐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개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어떻게 잘 살려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함께 조화를 이제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제 경쟁력 요소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영역 간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벽을. 이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한 얘기 중에 창조는 연결을 통해서 온다.
세계 창조 경제의 대표적인 인물이 남긴 명언입니다. 제가 볼 때. 삼성 핸드폰이 걸어온 길. 지금 한 얘기는 조금 전에 잠깐 차담하면서도 얘기 나눴는데, 저 가까운 친구가 삼성전자 이제 좀 중역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사실 호수대학에서 몇 년 동안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대학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 왔었는데, 그 친구가 직접 해준 얘기예요. 삼성이 처음 이제 핸드폰을 출시했을 때, 그때는 이미 세계 핸드폰 시장은 모토로라, 노키아가 다 점하고 있었어요. 삼성 핸드폰이라는 건 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룹사들이 많잖아요. 그룹사들이 같이 이렇게 연석 회의를 한다네요. 각 그 직급별로. 그런데 이제 중역이 삼성전자 부사장이 주재를 하는 회의돼요. 거기에 각 그룹사들 중역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탁 제안을 하더래요. 당시에 삼성 정관에서 오신 분이 제안을 하더래요. 요 핸드폰, 요 액정을 칼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한 사람들이 야, 이걸 액정을 칼라로 하면 얼마나 비용이 비싸겠냐, 단가가 올라가겠냐. 그럼 이건 이 핸드폰 전화기인데, 그 당시 전화기인데 이게 그 비싸게 이게 먹히겠느냐? 그건 좀 의미 없을 것 같다. 되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회의를 주관하던 그 부사장이 쭉 듣고 있더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딱 내놨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칼라폰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그 같은 회의를 하고 똑같은 부사장이었대요. 그 회의 주재한 사람은. 그런 주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삼성 카메라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 미놀타였어요. 일본 미놀타하고 해가지고 미놀타로 시작했거든요. 삼성 카메라가. 삼성 미놀타에서 온 그 중역이 요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을 좀 장착하면 어떠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체 분위기는 야, 카메라를 여기다 넣으면 얼마나 단가가 올라가겠냐. 근데 이 전화기인데 그거 해봤자 그 화질이나 이런 게 카메라하고 비교가 되겠냐, 누가 쓰겠냐. 그건 의미가 없다. 경쟁력 없다. 되게 그런 분위기인데 똑같은 그 부사장이 쭉 듣다가 한번 해봅시다. 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딱 했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카메라 폰이 된 거예요. 지금 삼성이 요 스마트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 요 스마트폰의 경쟁력은 뭘 통해서 왔어요? 연계를 통해서, 복합화를 통해서. 지금 학부제라고 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나는 7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뭐 80년대부터 이제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원래는 전기과였는데 거기서 전작가가 나오고, 전작가에서 뭐 그 컴퓨터가 나오고, 반도체과 나오고, 계측제어과 나오고, 계속 이렇게 분화됐어요. 그 전문화에서 전문화. 계속 나 그 충북대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전문화가 됐어요. 새로 학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쯤 들어올 때부터 합치라. 합치라요, 학부제. 그래가지고 학부제라는 걸 만들어요. 학부제. 그래가지고 전기공학부, 건설공학부 이렇게 합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는 학부제 하면은 국가 예산을 줬어요. 좀 지나니까 이건 공과제를 넘어서 경영대하고 합치고 저 미대 그 디자인하고 합치고 이렇게 단과제를 넘어서서 합쳐야 돈 주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산업체학을 요구하는 산업체가 세분화된 한 분야만 깊이 한 사람은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 깊게 안 들어가더라도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해서 기본을
공부하고 나온 애들이 가르치기가 자기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제 여러 분야를 복합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훨씬 적응력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체가 욕을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하게 되네. 그러면서 시대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건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큰 현상이다. 이 얘기예요. GE라는 회사 여러분 알죠? 여러분 기억에는 GE는 뭐 하는 회사예요? 주로 가전제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에 교환교수 가면 1년 있다 돌아올 때 GE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이삿짐으로 오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GE는 가전제품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하나도 안 만듭니다. 가전제품 회사는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중국 회사가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GE는 현재 세계 굴지 회사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뭘로? 주로 부품 회사예요. 부품. 비행기 부품 같은 걸 많이 만든다네요. 부품 회사인데 부품 만드는데 그 부품에 칩을 박아가지고 이 보잉사가 GE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그 속에 칩을 박아서 그 부품 상태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비행기 부품 관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되면 사고 나면 얼마나 큰 재앙이 와요. 그 골치 아픈데 그걸 GE 걸 사면 직접 해줘, GE가. 그러니 GE는 부품을 잘 팔고 공짜로 관리를 공짜로 해주나요? 다 돈 받고 해주죠. 그래서 서비스 하면서 또 돈 받아.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경쟁력을 이제 유지하면서 세계 굴지 회사로 큰 거예요. 독일의 지멘스도 똑같은 형태. 지금 주로 기계 부품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좀 서비스 관리까지 해준대요. 바꿔 얘기하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을 시켜서 경쟁력을 가졌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요 여수에 있는 여수 아틀랜드라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요 숙박시설이거든요. 근데 이 숙박시설인데 이런 예술 작품이 있고 내부에도 뭐 미디어 아트, 뭐 트릭 아트, 뭐 내부에도 있어요. 이게 숙박시설인지 무슨 갤러리 온 건지. 그러고 이런 벤처, 뭐 이런 체험 공간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사람들 많아요. 이거 만든 사장을 아는데 다른 데도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막 주문이 이렇게 들어온다. 결국은 뭘로 경쟁력을 가졌어요? 숙박 예술 체험을 통합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 거예요. 자, BTS의 세 번째 경쟁력. 저는 이제 방시혁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었는데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 자기는 소리하고 시각하고 두 개 결합을 통합시키는 것을 어떻게 잘 연결시킬까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자기 시각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음악과 시각을 어떻게 같이 합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춤의 형태, 뭐 옷차림, 뭐 외모까지 신경을 자기가 많이 쓴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BTS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는 특별히 더 이 소리와 시각을 두 개를 잘 통합을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미래 트렌드를 자기는 항상 같이 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이제 미래 트렌드에 대한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BTS의 경쟁력 중에 또 하나다. 그러니까 BTS 경쟁력 요소마다 세 개가 다 BTS는 추구를 했죠. 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수평적 협력이에요. 수평적. 수직적 위계 체계가 사회는 이제 지났어요. 이 성과급을 많이 줘요. 성과급 주고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럼 성과급을 많이 주면은 경쟁력이 높아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수준 조금 할 때는 이제 물론 경쟁력을 높여줘요. 그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얼마 이상 성과급을 차등을 많이 주면 처음 잠깐은 효과가 있대.
근데 조금 지나면서 떨어진대요, 효율성이. 그 원인이 뭐냐? 협력이 안 돼, 협력이. 자기 자료 같은 것도 안 내놔, 다 감춰놓고. 이거 내놔서 상대가 잘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협력이 안 된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소위 위계체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대는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수직적 위계보다 수평적 협력이 이제 어떻게 협력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빠졌네. 네.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자, 삼성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참고로 내 삼성과의 관계는 아까 그 친구 하나 있다는 거 외에는 전혀 다른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삼성 핸드폰이 이제 세계적인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한 10여 년 전일까, 15년쯤 전일 것 같은데 애플한테 확 밀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 못할지도 모르는데 확 밀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밀리는지. 그랬더니 앱의 차이였죠. 앱 차이였대요. 그래서 왜 앱이 차이 날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가장 좋은 앱을 열심히 발굴해가지고 그걸 가장 값싸게,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단가를 안 높이게 구입해서 장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밀릴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삼성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앱을 발굴해가지고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장착을 시켰어요. 그때 애플은 그 앱을 좋은 앱이 있으면 구입하지 않고 연결을 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앱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사용하는데 100원이다. 그러면 50대 50 서로 셔고 나눴던 거예요. 그럼 그 앱을 많이 쓰면은 삼성에 납품한 데는 아무리 그걸 소비자가 많이 써도 자기한테는 따로 뭐 수익이 더 낮은 게 없어. 그런데 애플에 이걸 연결시켜주면은 소비자가 많이 쓰면 수입이 내가 많아져. 내가 좋은 앱을 여러분이 개발했어요. 좋은 앱을. 이건 자신 있어. 삼성한테 팔겠어요? 애플한테 연결시키겠어요? 좋은 앱을 자기가 딱 새로 창안하면은 애플에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럼 연결시켜놓고 나서 소비자가 더 많이 쓰도록 계속 개선을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 가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성하고. 그래서 삼성도 이크하고서 시스템을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이제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쫙가지고 그냥 값싸게 이렇게 해서 납품받고 뭐 했던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수평적 협력을 잘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경쟁력을 가진다. 여러분 그 언론지상에서도 무슨 애플 캠퍼스니 아마존 캠퍼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뭐 구글 캠퍼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LH 캠퍼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봤더니 그 캠퍼스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알아요? 관련 기업들을 그 캠퍼스에 모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협력업체들을 글로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함께 소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예요. 바꾼 말하면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곧 자기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그런 대기업들이 캠퍼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면은,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서는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혁신을 해야죠, 혁신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 문명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문명이 성장을 쫙 해가요. 그러다 그 성장을 멈추면 그 수준에서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라
쇠퇴를 해버리더래요. 그것은 마치도 내가 이걸 위로 던지면은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버리대요. 문명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면 쇠퇴를 해버리더래요. 그래서 개인이든 여러분 개개인이든 조직이든 간에 끊임없이 성장, 진화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청주를 처음 왔는데 거기에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삼겹살을, 얼린 삼겹살을 슬라이스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건데, 당시 서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청주 왔더니 양념장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구워요. 그런데 하여튼 맛있어요. 맛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 양념장이 무슨 빨개가지고 하여튼 야릇한 맛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주인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 얘기가, 교수님, 이 양념장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특별히 시비 건 것도 아니었는데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이래봬도 무슨 약초들 막 하면서 20가지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요? 했더니 그분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매달 2-3가지를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바빠서 그걸 못 바꿔주면은 벌써 딱 몇 달 지나면은 반응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은 돈 딱 내고 이쑤시개 탁 들고 탁 입으로 가져가면서 이 집 배가 불렀구만. 자기 들으라고. 자기는 똑같은 걸 내놓는데 먹는 사람은 같은 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먹으니까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재료를 썼다. 고기 육질 같은 걸 안 좋은 걸 썼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매달 계속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현상 유지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주 굉장히 제가 80년대 중반에 후반 그때 들었는데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죠. 그 후에 계속 분점들이 생기고 막 번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노력하니까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했어요. 근데 2000년대쯤 들어왔는데 분점들이 문을 닫아요. 본점은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오히려 축소가 돼요. 왜 그럴까? 지금도 계속 양념장을 바꿀 텐데 한번 가봤더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육질보다는 양념장 맛으로 많이 고기를 즐겼어요. 먹었어요. 근데 2000년대쯤 넘어가면서 우리가 소득 수준 2만 불 넘고 이러면서 그런 양념장 맛으로 먹던 사람들이 직접 육질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삼겹살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큰 흐름이.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좀 값싼 허름한 고기, 얼린 고기를 가지고 양념장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양념장만. 그러니까 소비층이 어느 선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혁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내가 혁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혁신의 사전식 정의는 알다시피 풍습이나 관습 따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재 화가들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소위 혁신 생명력을 표현했어요. 자, 이것은 클림트가 그린 생명의 나무, 자기가 붙인 이름이에요. 생명의 나무예요. 정말로 생명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까만 뭐가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죽은 새를 상징하는 죽은 새. 생명의 나무에 왜 죽은 새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인류가 지금 수만 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사나요?
우리 앞 세대가 살다가 죽고 우리가 이어가고 우리 죽고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자연이 이렇게 쭉 나무들 다 있어요. 이 나무가 수억 년 사나요? 계속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그러면서 수억 년을 유지하고 있죠. 앞에요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흐르고 있는 이 강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잖아요. 어제 물은 이미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물은 도전 강물은 계속 수만 년, 수천 년, 수억 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옛것, 갈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력이 생긴다 하는 철학을 이 클림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다우존스가 처음 출발이 1896년이래요. 그때 우량기업 12개를 지정을 했는데 100년 좀 지나서 다 없어지고 GE 하나 살아남았대요. GE가 살아남은 것도 완전 변신해서 아까 얘기했죠? 살아남았죠. 근데 정말로 GE의 전설적인 CEO 자기 알치 한마디래요. 당신의 현재 비즈니스를 파괴하라. 미래의 적을 스스로의 품속에 키워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잡아먹게 하라. 스스로 잡아먹지 못하면 남들에 의해 잡아먹힌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 늘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계란, 달걀. 달걀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돼요. 스스로 깨고 나올 때, 그럴 때 창조적인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이 반도체 D램 보면은 이를테면 1메가바이트짜리가 쭉 시장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미 그때 4메가바이트가 나온 거예요. 나와요. 이게 하고 있을 때 이미 16메가바이트가 또 나와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 요즘 반도체 수출 때문에, 호황 때문에 유지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게 그게 무슨 과거 이어가지고 가나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오면서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번 끊겼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쇠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봐요. 한 번만 끊겼으면 완전히 삼성 반도체니 하이닉스니 다 없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노키아, 아까 노키아가 한때 세계 핸드폰 시장의 48%를 눌렀어요. 절반이 노키아였어요. 미국 가면 전부 노키아였어요. 그 노키아 지금 사라져버렸죠. 근데 실제로 노키아가 애플보다 더 먼저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대요. 근데 노키아 내부에서 그거 진전을 못 시키겠대요. 현재 잘 다 팔고 있는데 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시장을 혼란시키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노키아가 있는 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대요. 누가 그러는데 애플에 투자한 거에 100배는 투자했을 거래요. 그런데 결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코닥 필름도 마찬가지. 코닥 필름. 코닥 필름 여러분 알죠? 네. 그 아마 내 알기로는 세계 필름 시장 80%를 점유했을 거예요. 완전히 후지는 있었지만 하찮은 거였죠. 당시는. 그런데 이 코닥 필름이 지금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실제로 코닥이 아주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대요. 그런데 필름부에서 그거 나오면 필름 안 팔린다고 출시를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놓치면서 코닥이 거의 소멸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영학자가 쓴 책에서 봤는데 소위 성공을 크게 할수록 성장 커브로 갈아타기 힘들다. 지금 잘 되는데 뭐 바꾸려고 하냐 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이 잘 되고 막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적이 이미 나타났는데 잘 안 보인대요. 그걸 어떻게 발견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득권층이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 부서가 위축돼. 그러면 내 위치가 흔들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크게 할수록 성공을 크게 할수록 새로운 성장 커브로 갈아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요 피부에서 뭐 떨어진 것도 다 새로운 세포 나오고 원래 있는 세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 1년 된 세포가 그대로 있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건 시체죠, 시체. 계속 머리카락도 빠지고 새로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포가 계속 형성되는데 기존 세포가 안 죽고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떡해요? 바로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기존 세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갈 것은 가줘야 그래야 이제 계속 진정한 의미의 생명력이 유지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그러려면은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사고의 유연성이. 요것도 이제 그 결혼 그림이고 또 결혼 그림이에요. 근데 양반 에이크의 이 결혼 그림은 이거 명화예요. 유명한 다 여러분도 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딱 느낌이 굉장히 아주 좋게 말하면 묵중하고 무겁죠. 근데 이것은 아주 경쾌하고 가볍죠. 어떤 차이점이에요? 그때 기존의 이 화법 기법 그런 그 기법 같은 것을 그대로 지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도니 뭐니 뭐 명암과 그대로 지키면은 이걸 그 기존의 질서 구도를 과감하게 깨야 이런 가벼운 그림이 나오죠. 창조는 어디서 나와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창조는 나올 수가 없죠. 기존의 틀을 극복을 해야 하는 그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해요. 긍정적 사고. 이건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예요.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실제로 많이 떠도는 얘기 있죠. 형무소에서 두 방에 있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밤에 어두운 밤에 창밖을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창밖을 보면서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보다 더한 놈 저놈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억울하다. 내 나가면은 내 고발하는 그런 내 가만히 안 두겠다. 막 하면서 막 울분에 차서 밖을 어두운 암흑을 보고 있어요. 그때 옆방에서 한 친구는 하늘에 별을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미래의 꿈을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형무소에서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해요. 어느 좀 나이 좀 드신 분하고 좀 젊은 친구하고 보따리를 지고서 산을 넘어서 5일장으로 이렇게 물건을 파고 다녀요. 그 산 넘어가면 힘들죠. 산 넘는데. 그 옆에 젊은 친구가 아유 이 산 좀 낮았으면 좋겠다.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나는 이 산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놈아 산이 더 높으면은 너 같은 놈도 다 안 올 거고 나 혼자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저 넘어가서 내가 다 내 물건 더 잘 팔 거 아니냐. 고통이 없으면은 얻은 것도 없어요.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보상도 없죠.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멀리 보는 시간, 멀리 보는 시간. 지금 파도가 있어요. 파도를 보고 있어.
이 파도가 앞으로 더 잔잔해질 것인지 방향이 바뀔 것인지 이 파도 보고서 알 수 있어요? 이미 이 파도의 크기와 방향은 저 먼 바다에선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 먼 바다의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 파도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멀리 보는 사고, 멀리 보는 사고가 필요하다. 여기요. 자, 마지막 5번째는 함께 가야 돼. 함께 가. 내가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개성이 고르더라도 혼자 튀면은 절대 그것은 경쟁력을 못 가져요. 함께 가죠. 함께. 아까 BTS도 아무리 개성이 있어도 함께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진 거고,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도 아무리 개성이 하나 살았더라도 전체가 조화롭지 않았으면 그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없는 게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뉴만과 로스코의 생면화들이에요. 제가 이 그림의 가치는 혹시 기회되면 언제 얘기할 수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요 선 얘기를 하려고 이 그림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도 선이 있고 이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선은 양면을 잘라놨어요. 갈라놨죠? 하지만 이 선은 양면을 통합시켜 놨어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이 선은 자기를 온전히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은 자기를 내려놨어요. 잃었어요. 이 선이 자기 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한 두 개는 합쳐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뭐 친구 간에든 아니면 조직 사이에든 간에 서로 의견차가 났어요. 내가 생각할 땐 내 생각이 맞아. 근데 상대방이 생각할 땐 자기 생각이 맞아.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은 이 선이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놔야 그래야 상대가 나한테 들어오고 내에게도 상대한테 스며들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에셔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보세요. 이 물고기가 점점 하얘지다가 하늘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새가, 요 갈매기인지 새가 점점 까매지다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에서가 원래 수학자래요. 에서는 이 미술의 마술사.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 요 새, 뭐 바다, 하늘 완전히 다른 사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훈트란 말이 다 알죠?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가 한번 TV에다 한번 나오대. 그러니까 아프리카 반투족 말인데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는 다름에서 와요. 다름. 원래 하던 거하고 같으면 그건 창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달라야 되죠. 달라. 그러니까 출발이 다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 한 대사예요.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스스로가 독특하다는 걸 믿으라. 누가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 비웃든 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리고 스티븐 코비가 한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내 선택의 산물이다. 공감하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훨씬 더 환경보다 그게 더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점이 적은 사람을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설사 단점이 좀 있어도 장점을 확실하게 이 사람 무슨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요. 아무리 단점이 없어도 장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은 단점을 줄이려는 것보다 장점을 어떻게 살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는, 그래서 벌써 화면도 딱 이렇게 강하게 했죠.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싶어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나의 장점을, 나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스스로가 파악을 하고 그 장점을 더 잘 살려내는 데다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예요. 자, 소나무가 항상 푸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푸른 설립이 항상 파랗게 붙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가을 되면 설립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가까이서 소나무를 좀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나무를 보니까 올 봄에 설립 나왔죠. 그 송화가루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설립이 다른 화력수들은 봄에 새 잎이 나오면 가을에 단풍이 져요. 다쳐버려. 그런데 이 설립은 올 봄에 나온 설립이 가을에 안 떨어져. 내년 가을에 떨어지거나 1년 반 후 가을에 떨어지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 설립이 파랗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보면서 저 소나무가 항상 푸른 것은 끊임없이 매년 봄에 끊임없이 새로운 설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푸르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도 집중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희연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나 스스로 어떤 변화를 기해야 하는가, 성장을 넘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전달이 되면 본인의 학과 그리고 이름을 말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18학번 장예나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소통이나 개인 개성 존중, 연결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적용되어서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대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향후에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뭐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거고 우리 사회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좋게 말하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80년대 미국을 갔을 때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 기호를 묻고 뭐 소스를 무엇으로 할 거냐, 뭐 토핑을 뭘로 해줄까, 다 이게 적극 별로 비싼 음식도 아닌데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한국은 그때 가면은 야 뭐 짜장면, 짬뽕, 손들어 뭐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음식점을 가게 되면 벌써 이게 한 사람 한 사람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렇게 점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통 부분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지금 소위 인터넷을 위해서 SNS 통해서 지금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통 부분은 그리고 또 정부도 이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의 못해요. 아무것도. 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 과거에는 전부 비밀리에 했지만 요즘은 비밀리 해가지고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공청회장이 난리 나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의자가 단상까지 막 날라오고 참 재산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초기 단계부터 많이 들으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도 도시계획가로서 비교적 좀 선두에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로 보면은 그런 큰 추세에 적응을 해가고 있다. 단지 그 과정 속에서 소위 과도기적인 진통은 이제 겪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른 학생이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정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그러니까 오늘 강의해주신 4차 산업혁명 내용과 그리고 그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시재생 관련 분야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미리 질문 요지도 좀 주고 보는데 예, 그래요.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저는 이제 도시 재생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초기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우선 저는 이제 도시 재생 관련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는 게 단순히 어떤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까 내가 파도 얘기 똑같아요. 파도. 그 파도만 보고서 이걸 어떻게 이 파도를 잘 조정할 것이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을 봐야 된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소위 산업사회 때는 그 소위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경쟁력을 가졌을 때 그럴 때는 이 산업들이 입지가 어디를 주로 지향했죠? 초창기에는 도시나 이런 데만 있었지만 다 도시에서 추방됐죠. 그 도시 외곽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항만이라든가 이런 데로 아예 그냥 뭐 울산이니 뭐 포항이니 뭐 저 당진이 이런 데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통 산업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도시 내에서는 적응을 못해. 왜? 그 넓은 면적에 공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허용이 안 돼. 그런데 요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그 소위 뭐랄까 그 유형이 어떤 겁니까? 지식산업, 정보산업, 문화산업, 금융산업 이런 것들은 입지를 어디를 지향해요? 대도시 중심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도시 중심부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다 산업이 추방됐는데 이제는 도시 중심부로 끌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시를 재생해서 지금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려낸다. 그러려면 그 원도심이 살려면은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장 내지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성장하려면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들을 여하이 잘 도시로 끌어오도록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큰 그 일종의 도시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재생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일단 포항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포항은 포항 제철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포항 제철이 제철 산업이 어차피 이제 한계가 있어. 과거에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것이 일본 신인들 제철 때문에 문 닫고 우리 포항 제철 때문에 일본 신인들 제철이 이제 거의 문 닫다시피 하고 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중국, 동남아, 인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업이 글로 넘어갈 때 포항시는 뭐가 될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 포항이 1년에 이제 지방세가 포항 제철로부터 1,000억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근데 몇 년 전에 본 자문 때문에 갔더니 교수님 작년에 260억 원 들어왔습니다. 그 한 라인을 문 닫으면은 관련된 협력사들이 싹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느 부분 여기 뭐 재생한다고 살려가지고 도시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도시의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포항제철이 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포항에는 포항공대라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잘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을 하는 것을 도시재생의 큰 전략으로 삼아야 돼요. 도시마다 특성이 다 있단 말이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통하고 융복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생이야말로 소통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개발을 할 때도 그 토지주하고 얼마나 마찰이 많아요. 토지 수용하고 그럴 때. 그런데 사실 재생이라는 것은 일반 그냥 자연상태 토지하고는 또 달라요. 거기에 건물이 있고 재산권 문제가 붙어 있고 세입자 문제가 붙어 있고 아주 복잡해. 이것을 일방적으로 행정이나 전문가가 그걸 막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겠어요? 재산권 문제고 생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재생이야말로 어떤 영역보다 소통을 해요. 소통을. 그러고 제가 융복합 얘기를 했죠. 이 재개발 재건축 같으면은 그거 있던 아파트 뭐 다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건설하면 돼. 물리적인 환경 개선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살고 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상가에서 그 자리에서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영업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환경 개선만 해야 되겠어요? 다 이제 못 사는 동네, 어려운 동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하면서도 복지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고, 일자리라든가 조그만 소동원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양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 여러 가지 문화활동, 문화 프로그램도 넣어줘야 되고, 이것이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융복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야말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정책, 도시개발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일종의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재생이라는 그 자체가 과거 같으면은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는 싹 밀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60년, 70년대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지었어요. 재개발할 때. 그런데 이제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 돼. 존중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싹 밀지 못하고, 밀지 않고, 그걸 다 살고 있는 사람, 영업하고 있는 사람을 존중을 하면서 들어가는 이 정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도시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즉흥적으로 얘기했는데 됐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희연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학년도 제3차 연맹강단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